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그러나 이권으로 배불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들이 영끌 매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LH 사태, 대장동 게이트, 이런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이런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좌절감을 줬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지난 9월에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 내가 했다. 또 10월 달에 서울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만큼 확실하게 확보될 것인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우선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점,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윤 후보님, 오늘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 제가 자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거예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지 않습니까? 네, 민생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습니다. 그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안철수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 심상정 후보. 네,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자,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CR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네. 오히려 윤 후보님이 더 잠깐만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이제 안철수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고 그다음 심상정 후보. 이번에 심상정 후보 발언 좀 하시고. 네,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다. 자, 민간 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근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건설업자 논리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이 늘어난 거는 34만 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수도권은 20만 채를 공급했는데 4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0.1% 줄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년들 그 집 장만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국적인 그 주택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수도권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 공급이 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 공급 곡선하고 다릅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일반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지지 않습니까?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의 주택 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손 드셨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남은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발언 기회. 예, 저는 윤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우리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이 청약 저축을 하면 그때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인데요.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네.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네. 그래서 청약 점수나 또는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그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엔 심상정 후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후보님 아까 그 이제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네. 여기 이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네. 그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약을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80% 원가를 한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80%면은 4억 8천인데 네. 이걸 20년 동안 이제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돼요. 네.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청년 또 하나 원가,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4, 5평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 7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7, 8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그 6, 70만 원씩 이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 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80%까지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 20년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그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네. 그 전액 지급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는 재산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는 강남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종부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 전라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균형 발전하시겠어요, 그러면? 균형 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죠. 그러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권 네. 드릴게요. 네. 시간이 거의 없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LTV 완화 말씀하셨죠? 네, 네. 얼마나 완화하셨어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는 80%까지 청년 네.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90으로 지금 완화하셨죠. DSR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DSR하고 DTI는 아직 제가 수치를 제시를 안 했고요.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DSR이나 DTI도 그게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 채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그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그 정책을 발표하실 때 네,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네,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바꾸진 설명이 않았습니다. 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 90%로 완화한다고 본인 발표하신 아니요. 걸로 알고 있는데 80%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LTV는 80을 유지하고 제가 그거는 있습니다. 뭐 팩트 체크는 네.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요. 이 DSR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량 공급을 해도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의 집 구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 저는 90%의 LTV를 인정해 주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저 윤 후보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 그리고 또 주무장관들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런다고 그래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국회 청문회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전 네. 정부에서의 그 시간이- 과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솔직히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은 있는데 연금 표에 개혁을 도움이 안 해야죠. 되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후보들이 그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정부에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지금 윤 후보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5년 허송세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하시겠다니까 다시 좀 여쭙고 싶습니다만 3대 직역연금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렇게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그 3대 직역연금은 벌써부터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5년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후인데 네. 11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네. 그걸 전부 100%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이제 그런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도 점점 부실화돼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부실 정도가 지금 특수직역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는 또 국민연금의 부실이 또 가속화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워낙 월급을 조금 줬기 때문에 그 어떤 퇴직 후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이 생겼는데 그게 중간에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서 그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 부분을 지금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도 연금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직역은 어떻게 공약했던 하실 것 생각이십니까? 자체는 네. 일본과 같은 제도입니다. 일본이 2015년부터 네. 동일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낸 액수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또는 회사원이든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나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기준은 똑같이 하지만 이 연금공단끼리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자체를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만 같으면 이들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다르니까 그 연금관리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그리고 또 후대에게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국민적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 우리 안 후보님의 그 방향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네, 그 안희정 씨에 대한 미투 기억하시죠? 네, 네. 네, 안희정 씨는 지금 권력형 성폭력이 이제 유죄로 확정돼서 지금 3년 6개월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강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처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는 사적 통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 여부로 저는 표현하지 뭐 마시고요. 안희정 씨나 네. 또 오거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면은 네. 이 이제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뭐 수차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사과하신 것이 진심이라면은 그 청년들 성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치기는 우리 뭐 이제- 민주당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 제가 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표는 생기는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호평을 받을까 걱정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50조 원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 원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런 식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35조 원 추경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처음에 50조를 9월 달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께서는 이거는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나중에 따라오신 거고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14조 안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한 제가 거하고 말씀드리는 아무 상관이 것은 없는 후보님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 떼시고 네.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을 하면 네.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네. 책임을 질 테니까 35조 원 조건 달지 말고 네.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고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던 초과 세수를 쓰던 지출 조정을 하던 하는 것이지 자, 후보님.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죠. 저는 후보님, 그 말씀은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님 지금 말씀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요. 네. 35조 원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저희는 50조를 했죠. 1차로. 아니, 그러니까 그 용처가 어딘지는 14조가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처가 어딘지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네. 민주당이나 정부가 할 일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인데 용처를 먼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당착 같습니다. 아니죠. 추경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추경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놓은 예산이라는 거는 재원과 네.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걸 네, 변경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안 네. 그렇습니까? 저는 역시 이제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전환적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을 지금까지는 너무 넓게 지원을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향이 재원은 그런 데 써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네, 된다. 뭐 이런 좋습니다. 것들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탈탄소 수소 경제가 되겠죠. 이 중에 소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블루 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이런 수소 클라우드 산업 얘기를 한번 컴퓨팅 이런 해주시죠.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이게 네, 네. 블루 수소는 사실 이제 이 화석연료 분해에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 때 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아까 뭐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그 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를 하니까 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던데 뭐 국민의힘 의원이 그 대장동 그 사업을 기획하고 뭐 개발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작년 10월에 그 얘기하신 거 보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을 얼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 개발 사업의 그 비용과 수익은 정확히 인식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 공간을 이제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도시 기반 사업을 도시 기반 조성을 전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금이 남았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배당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은 거지. 아예 터널 뚫고 뭐 도로 만들고 공원 생겼다고 그거를 시가 아니 그럼 모든 개발 사업은 다 환수를 네. 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말씀드릴 상식에 기회를 좀 거슬리는 얘기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본 제가 이거를 30초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네. 주십시오. 제가 규칙은 지키는 질문을 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분 30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네, 저한테도 잠깐 발언 기회 그러십시오. 줬다가 또 네네. 토론도 그렇고 국가 경영에서도 규칙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업구역 내외 확보한 이익은 5,500억이 훨씬 넘고요. 6천억쯤 되고 그거 말고 안 해도 되는데 본시가지 있는 공원 만드는 거 그 사업과 관계없는 데에서 추가로 확보한 게 5,800억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만큼 제가 자, 두 번째로 주도권이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의힘이 막아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했을 건데 네. 국힘이 LH한테 제가 포기시키고 끊으셔도 성남시 막고 네. 했잖아요. 주도권 갖고 계시니까 네네. 끊으셔도 돼요. 네. 아니 뭐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시장이 한 건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으며 그리고 네. 저기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은 이제 김만배나 유동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배임 범죄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한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뭐 조단위 이익을 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내가 이익을 다 따져봐갖고 설계를 했다고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이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그래서 손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손해를 그분들이 봐봐야 투자금 3억 5천밖에 더 봅니까? 그리고 거기 자체가 지금 강남에 연결돼 있는 그 판교 땅인데 그야말로 성남에서는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나 변호인들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거는 이익이 확실하게 남는다는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발언할 하셨거든요. 기회를 좀 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네.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입장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성남 이재명 시장에게 네. 너는 왜 국민의힘이 막았다 할지언정 100% 환수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못했냐라고 비난하는 거 이해하고 그 점에서 제가 부족했다.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 사과드리지만요. 분명한 거는 공공개발 못하게 LH 포기시키고 업자한테 부정대출 봐주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자, 말씀 이제 제가 이 다시 정도 한번 하고 드립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 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공공개발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양은 저 일반 개발처럼 상한가 적용 안 하고 하셨지만 다 수용하고 땅도 마음대로 감정평가해서 그냥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저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제일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님. 제가.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제가 LH 포기시켰을까? 예, 끊으셔도 왜 되고요.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 안 자르겠습니다. 가지십니까? 타이머 잠깐 멈춰 주실래요? 50초 제 남았는데 질문에 아직 대해서. 잠깐만요. 네. 윤 후보님. 50초 남았는데 아직 한 후보한테만 질문하셨다는 네. 점 일깨워 드리고 네. 예.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질문-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후보께서 자, 먼저 그럼 답하셔야 제가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다 하시고 지금 들으셨죠? 이게 도대체 그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그 롱샘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롱샘이라고 하는 거는 40에서 한 60km 고도고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룩스 조금 하시고. 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한 전 그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이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이트리엇이라든가 이런 그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님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력, 정치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민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은 국방 백서에 삼축 체제의 그 선제 타격 킬체인이 있고요. 또 정권 초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국민들께 한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한국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삼축을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선제 타격인 킬체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실효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억지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킬체인보다 그 삼축 중에 우리의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니, 핵 맞고 그거는 나서 그 보복 보복하면 능력은 뭐합니까? 그 우리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선제 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미 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그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 명이 죽고 7천조의 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그거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걸 우리 그 군사 신 부모님께서 잘 지휘관이 하는 건 모르셔서 하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그 안보 그 퍼플리즘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그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전쟁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이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이제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 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안 됩니다. 잘 좀 쏘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아니 것이죠. 그게 고체 연료가 그 액체 연료로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 연료 이동 발사대에서는 킬체인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사 한번 전술적인 전문가한테만 부분에 물어보세요.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킬체인을 가동할 때 되면 그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네.
아까 예. 손 드셔서.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북핵 관련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핵심 과제가 바로 북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그러면 후보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핵공유다 또는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핵공유나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NPT, 소위 핵 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그러한 가정이나 전제는 일단은 그걸 가정으로 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윤 후보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핵공유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나토에서 핵 공유 협정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핵무기 자체를 그 유럽 거기 영토 내에 반입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은 한반도 내에 이런 그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고 오히려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핵 공유 협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자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근데 방법이라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결국은 확장 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이 정부 5년 동안에 한미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는데 한미 동맹을 훨씬 강화해서 확장 억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은 그 부분은 확장 억제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고 손을 드셨어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답변 시간이 짧으니까 네네. 짧게 다 질문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심 후보님이 시간을 드려도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핵 보유에 반대하고 이제 확장 억지력으로 커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요.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디다 않습니다. 배치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건 그렇지 제가 않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이게 한 개성이나 이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구분이 안 다양한 방향. 된다니까요. 사드는 이제 네. 고고도니까 네.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예. 당연하죠. 시간이 더 다 말씀하셔도 된 됩니다. 다양한 네. 중충적인 방어 그러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제 말이에요. 시간 더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느 군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안 후보님 얘기하시던 소위 그 LSM-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 왜 잠깐만요. LCM2를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드를 말씀하시니까 사드 그러니까. 배치하신다고 하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네네. 사드의 기능이나 네.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나 이 범위 안에서 네.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그렇지 주장을 않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그렇지 지적을 않고요.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LCM2가 사드하고 비슷한 건데 LCM2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그거 왜 하려 하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발언 기회. 예. 이 후보님 발표하신 그 경제 비전에 대해서 작년 7월과 금년 1월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가급적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7월에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발표하시고 금년 1월에 신경제 비전을 또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대대적인 재정 투자, 그다음에 억강부약이나 기본소득으로 해서 공정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어떤 송배전망을 구축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한다는 대대적인 그 재정 투자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전환의 시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또 주기적 팬데믹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는 저는 국가의 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신산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초과학이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네 번째가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줘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어디서나 태양 또는 바람을 이용해 생산해서 중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해서 답변이 너무 기셔갖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디지털 전환에 135조 써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민주당 정부 5년 동안에 650조를 전 정부보다 더 썼습니다. 예산이 지금 400조에서 600조까지 올라갔으니까 5년 동안에 200조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50조씩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채가 또 400조가 올라갔습니다. 650조를 더 썼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 135조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는 그 로드맵이나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이게 이제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정부가 좀 대대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핵심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가지고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 마저 드리면 네네. 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산업, 또 기술 발전, 또 생산, 유통, 소비 산업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는 관련, 예를 들면 지능형 송배전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관련 산업들은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들도 독일처럼 발전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하부 구조물 수출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 알겠습니다.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어쨌든 뭐 디지털 전환으로 135조 쓰신다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재원에 그 국토보유세 한 50조, 탄소세 한 30조에서 65조를 언급하셨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지금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서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주장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뜻이 반하지 않는 한 한다, 이 입장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부분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건 일반 회계로 할 테니까. 두 번째, 보편적 기본소득은 탄소세
또는 반드시 해야 될 보유세 증가분 등을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는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네.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토보유세도 할지 안 할지 명확하지 않고 탄소세도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에 쓴다고 하면 도대체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대대적인 대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를 어떻게 이런 거로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좀 의문인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7년에 대선 출마 하기 전이나 그 대선 출마한 직후에 네. 재벌 해체에 내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재벌의 1인 지배 체제나 네. 아니면 내부 거래나 부당 상속이나 이 지배권 남용 이 문제를 저희가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 그 아니, 그 말입니다. 해체라고 하는 거는 남용 이런 거는 어떤 행위고 해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데 이 재벌을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재벌은 해체해서 이런 남용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 이 말씀. 체제를 알겠습니다. 그 네. 부당한 시스템을. 네,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네, 다른 우리 후보 안철수 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하는 건 뭐 다들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늘 강조를 해오셨는데 안 후보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아주 크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정부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그 방법 이런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1호 공약이 성장 공약입니다. 네. 5호 공약인데요. 즉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딘지를 봤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는 건 1, 2등 간의 격차가 아주 커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능성 있는 분야가 여럿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분야라든지 원전, 수소 산업,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저는 예. 이런 것들을 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예. 뭐 미제나 발언 하셔도 좋고요. 그럼 저도 윤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게 사실 독일의 경우와도 다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고 더구나 이것이 또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셨다면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 겁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대개가 이제 변호사들이 하게 되는데 보고는 물론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정부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예로 저는 만약에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전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 이게 넘어가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그러고 민간 분야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는 상법 개정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무조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이 주인은 30초 공기업을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드렸으니까요. 봅니다. 네.
지금 근데 독일하고 다른 건 아시죠? 독일은 이사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집행이사회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감사. 감사와 같은 곳인데 네. 노동이사들이 주로가 아니죠. 노동이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감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감독이사회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기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는 것이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혁 중에는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또 직원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반발할 경우에 노동이사가 그런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방향을 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노동이사 한 명이 그 개혁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5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주주에 의해서 개혁이 이끌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그것 있습니다. 말고 다른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노조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는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 보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숫자로 따지면 사실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대를 하면 결국은 전체 이사회에서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사회 관행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것까지는 이사회- 생각 안 해보신 아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은 기업의 그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도 뒀지만 결국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라, 저는 공공기관,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부터 이거를 해보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사회가 네. 오너가 없는 원래는 공공기업이다가 이제 국민주로 해서 상장된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오너가 없는데도 그러면 그런 일이 민간 생깁니다. 기업의 이사회도 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럼 왜 왜- 어떤 한 사람의 그 반대 의견을 갖다가 다수의 이사들이 뭐 쩔쩔맨다고 하면 오히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보통 이사회들의 관행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서 이게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이사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이사,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그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다면은 그거 아마 이 얘기 꺼내지도 못했겠죠. 한번 해보고 더 지켜보시죠. 안 후보님 45초 남았는데 다른 후보께 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거기 윤 후보 소속 정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다른 후보께 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예. 가기로 한 겁니다. 네. 윤 후보님 그 주 120시간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람 잡는 대통령 되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념이신 것 같아요.
제가 검찰의 오랜 뿌리 깊은 관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가 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 중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분의 인식이 이런 정도니까 이번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윤 후보님이 지금 그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산재, 노동권 이걸 죄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노동자 고혈 경제인데 그리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글쎄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좀 너무 좀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심한 게 제가 아니죠. 120시간을 매경 인터뷰 때 언급을 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면서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대기업 같으면은 52시간을 주 단위로 나눈다고 해도 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해를 네네. 그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요. 저한테 예, 여쭤보고 근데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지금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네네. 산재는 노동자 책임이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없앤다고 안 52시간도 했는데?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뭘 좀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 잠깐만 되는데. 계셔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5인 아니, 저 미만 폐-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저 보세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5인 이하 사업장? 네.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 하되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5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거는 네. 좀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셔서 한 20초 더 쓰도록 네, 네. 사회자 직권으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 더 쓸 게 없는 것이 아니, 잘못 알고 더 이상 질문을 하시면 안 하신 거라. 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지 하셨는데 않은 건 아니고 우리 성장 제가 동력의 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신재생 부분은 저 다른 이런 좋습니다. 네네. 데이터나 디지털 바이오 지금-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조금 그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2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 이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R200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이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 계속 의존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동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고도화하는 것도요. 디지털이나 디지털 데이터나 바이오 융합 기술이 있어야 그게 고도화되는 거지. 그냥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수소 경제 수소 얘기한 게 경제라는 것도 수소 아까 말씀하신 포집 기술부터 그 활용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자 수소도 수소를 자, 실는 제가 탱크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네. 파이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네. 즉 탄소에 의존해서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 수출할 때 국경 조정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석탄인 경우지 꼭 재생에너지만이 아니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기 에너지들인데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자, 그러면요. 재생에너지만 갖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EU 텍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EU 텍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EU 뭐-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네, 이걸 녹색 에너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의제여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원전 어디에다 지을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답을 해주시면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지금 2050의 탄소 중립과 산업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먼저 네. 답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원전을 어디에다 짓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 원전의 입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네. 어디에다가 폐기물은 짓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지금 없고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도 뭐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시키는 거 못지않게 네.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고요. 앞으로 아마도 이미 화석 연료하고 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이미 발전 단가가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이제 원자력 발전 단가도 재생 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 즉 재생 에너지가 더 싸진다 이런 추세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무조건 이 문재인 정부 반대로 이렇게 안 하시면 아니, 그게 좋겠다는 아니죠. 생각이고요. 제가 마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현실적인 하겠습니다. 얘기를 근데 전에- EU 텍소노미가 지금 원전을 그린 잠깐만, 에너지로 죄송합니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도권 조건이 인정? 붙어 있어요. 예, 예. 아닙니다. 자, 네. 그 제가 또 말씀 마저 드리면요. 세금은 정말로 중요한데 네.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하셨다가 네.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또 종부세도 폐지한다 그러고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또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이제 그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했지만 제가 우리나라 지금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를 않기 때문에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은 건가요? 뭐 뒤집은 거죠. 예.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 그럼- 새로운 금융과세 자, 그러면 제도가 좋습니다. 제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이제 본 제가 거죠. 하나 네, 볼게요. 50초 남았습니다. 2인 이상 후보. 양도세는 1% 이상 10억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그렇습니다.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원합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제가 큰 손들이 저기 안철수 들어와야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큰 손들이 들어와야 시간이 주가가 많지 않아서 오르죠. 그런 죄송한데요. 대선은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새로운 그 산업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역동적인 경제 도약과 또 이를 통해서 따뜻하고 생산적인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